이런 몰골로는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아들의 집 앞에서 들은 믿기 힘든 며느리의 말. 그날 그녀의 주머니 안에는 53억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차가운 문전박대는 처음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박정수는 72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죠.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하루구나.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배추와 물을 캐고 닭장에서 달걀을 걷어들이죠. 손등에 붉어진 핏줄과 굵어진 손가락 마디가 70년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평생 농사와 장사로 가정을 꾸려온 손이었죠. 점심때가 되면 누런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장터로 향합니다. 그 외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으로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소중히 입고 다닙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남짓 걸어야 하는데 요즘은 중간에 몇 번씩 쉬어야 할 정도로 숨이 찹니다. 오늘도 쌀 한 포대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며 평상에 앉은 할머니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우면서도 익숙합니다. 정순이 아들이 서울서 사장한다더니 왜 혼자 이렇게 사냐?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도 예쁘다던데 왜 모시러 안 오지? 요즘 자식들은 부모 모시는 걸 귀찮아 한다니까. 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죠. 정순이 왜 홀로 이 산골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순의 품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아들 김성호는 분명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찾아와서는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직원도 15명이나 된다고 자랑했었죠. 하지만 며느리 윤미라는 다릅니다. 미라는 정순의 소박한 차림과 시골 말투를 부끄러워합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자신의 품격을 자랑하는 그녀에게 시골 할머니인 시어머니는 체면 깎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장터에 도착한 정수는 쌀집 앞에 섰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 오늘도 10kg짜리 한 포대죠? 응, 그래. 혼자 먹으니까 이만하면 한 달은 넉넉해. 정수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건넵니다. 그 순간 지갑 속 깊은 곳에 있는 통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정순 자신도 그 통장의 존재를 잊고 지내는 듯 보이죠. 사실 그 통장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 정순이 평생 농사 지으며 살던 그 땅에 도로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고작 몇백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측량이 끝나고 보상금이 책정되자 담당 공무원도 놀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53억 원. 그 돈은 지금 정순의 통장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무거운 쌀 포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갑니다. 중간에 몇 번씩 쉬어가며 숨을 고르죠.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웃집 박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정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어.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자주 차거든요. 특히 언덕길을 오를 때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혼자서 큰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쌀 포대를 부엌 한 구석에 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여보,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은 정순이 60세가 되던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정수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정수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익숙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했죠. 저녁 무렵 정수는 작은 상에 혼자 밥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 반찬 하나가 전부입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정수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성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라도 건강하고, 선희는 분식집이 잘 되고 있나?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식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딸 김선희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비록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죠. 밤이 깊어지고 정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또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평화라고 여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떠올립니다. 그 안에는 5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 그 돈은 아직 실감나지 않는 숫자일 뿐입니다. 평생 10만 원, 20만 원을 아꼈으며 살아온 정순에게 53억은 너무나 큰 금액이죠. 이 돈으로 뭘 할까? 성호한테 주면 좋아할까? 아니면 선희한테? 정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이거든요. 특히 며느리 미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 정순의 작은 집은 적막에 쌓여 있었죠. 누런 외투가 걸려있는 방에서 72세 할머니는 53억의 비밀을 품고 잠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수는 가슴 통증이 심해져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서 큰 병원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수술이라도 받게 된다면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아들 집에서 잠시 요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며느리가 탐탁지 않게 여긴다 해도 친정어머니가 아픈데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수는 낡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 지갑에 넣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그나마 나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시골 할머니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마지막으로 성호 집을 방문한 게 언제였을까요? 작년 추석 때 성호가 마을로 내려왔으니 정순이 서울에 간 건 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도 미라의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정수는 지하철을 갈아타며 헤맸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역무원에게 물어봤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고 정수는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겨우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웅장한 모습에 정수는 잠시 주눅이 들었죠. 경비실을 지나며 경비원의 시선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호가 좋아할까? 미라는 어떻게 반응할까? 정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온매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미라야, 나야. 어머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표정은 반가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세팅한 미라와 낡은 옷차림의 정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미안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도 가야 하고.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셔야죠. 지금 집에 손님들이 올 예정이에요. 미라는 정순의 낡은 가방과 촌스러운 차림새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 수 있었죠. 미라에게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몰골로는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보잖아요. 미라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온 어머니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뒤에서 성호가 나타났지만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애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호야. 정순이 아들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성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에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어머니,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오늘 미라 친구들이 와서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성호의 말에 정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 알았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뒤에서 성호가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죠. 72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시련들이 정순을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아파트 로비에 내려와 앉은 정순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그 자식들로부터 거부당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갑에서 핸드폰을 꺼내 딸 선희의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죠. 선희도 분식집 운영하느라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찾아가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정순에게 근처 찜질방을 알려주며 갔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일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 정수는 지갑 속 통장을 만져봤습니다. 53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정순이 진정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정수는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찜질방 입구에서 정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쪽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찜질방 입구에서 10,000원을 내고 들어간 정수는 처음 보는 시설에 당황했습니다. 로커 사용법도 모르고 어디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지도 몰랐죠. 다행히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겨우 찜질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세요? 여기 시설이 좋아요. 밤새도 괜찮고요. 그 여성의 말에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질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떤 이는 TV를 보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딱딱한 매트 위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참담했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그 자식들로부터 거부당하다니 이보다 서글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저녁 식사는 찜질방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6,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마음이 아프니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정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우석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정수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순 씨,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장우석은 정순이 고향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농지 매매나 각종 서류 업무를 도맡아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땅 보상금 건 말이에요. 최종 금액이 확정됐어요. 정순 씨, 놀라지 마세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듣게 되니 실감이 났죠. 53억 원입니다. 정확히는 53억 2천만 원이에요. 장우석의 목소리가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도 이런 큰 금액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았죠. 그래요. 정수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53억이라는 숫자가 찜질방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꽤 크게 들렸거든요. 정순 씨, 이 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은행에 그냥 두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투자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돈의 존재를 잊고 살려고 했지만 오늘 아들에게서 당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졌죠. 글쎄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안 돼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상의해 봅시다.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옆자리 아주머니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전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표정이었죠. 실례지만 방금 53억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찜질방에 자주 오는 단골인 듯 보였습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냥 땅 보상금이에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53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요. 부러워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찜질방에서 만난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정수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들키고 말았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지역 땅이에요? 혹시 개발 예정지였나요? 정말 부러워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정수는 대충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끈질기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할머니,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효도 제대로 받으시겠어요? 그 말에 정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아들에게서 당한 일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성우와 미라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극진히 모실까요? 아니면 그 돈을 노릴까요? 자식들은 아직 몰라요. 어머, 왜요? 이런 좋은 소식을 왜 숨기세요? 정수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자신을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할머니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정수는 자리를 옮겨 다른 곳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벌써 소문이 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찜질방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금세 퍼지거든요. 새벽 2시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아까 그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죠. 야, 너 믿어지겠어?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땅 보상금으로 53억을 받았대. 진짜 대박이지? 근데 자식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다는 거야.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니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곧 동네 전체가 알게 될지도 모르죠.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자식들에게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아들에게서 당한 모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며느리의 매정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아니면 더욱 복잡해질까요? 정수는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에게 줄지는 이제 자신이 정하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찜질복을 벗어 원래 옷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죠.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수는 딸 선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남편 이진수와 함께 을지로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찾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선미분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니 선희가 국물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선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희가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넸다가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가 왜 여기에? 선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부부와는 달리 선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반가워했죠. 선희야,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아들에게서 당한 일과 찜질방에서 보낸 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선희는 앞치마를 벗고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야? 그리고 이 가방은 뭐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서울 병원에 가려고 왔어. 선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작은 병이 있어도 큰일 아니라며 넘어가는 분이었는데 직접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아픈 상태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오빠네는 다녀왔어? 정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선희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오빠가 바빠서.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죠. 일단 앉아. 배고프지? 뭐 해드릴까? 괜찮아, 먹었어. 하지만 선희는 이미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맛있게 끓였죠. 그 모습을 보는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라면이야. 정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딸이 직접 끓여준 라면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죠.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기운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희의 남편 진수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을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선희야,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나도 방금 알았어. 엄마가 갑자기 오신 거야. 진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을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선희와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정순에게 불편한 소리를 한 적이 없었죠.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검사 좀 받으려고. 진수와 선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여기서 지내. 위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병원 다닐 때까지 여기 있어. 선희의 말에 정수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선희 부부도 분식집 운영하느라 힘든 상황인데 부담을 주게 되어서 말이죠. 아니야, 괜찮아. 며칠만 있다가 집에 가려고. 무슨 소리야. 아픈 몸으로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 진수야, 그렇지? 당연하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진수도 선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선희는 즉시 위층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선희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고요.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성호는 회사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선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니요. 오후에 손님이 줄어들자 선희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 한대.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심장병이라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죠. 언제부터 아팠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별것 아닐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선희는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즉시 근처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으려고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다음 주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희는 가게 문을 닫고 위층으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치워놓았죠.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지만 정순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엄마,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이불도 따뜻한 걸로 준비했어. 고마워, 선희야.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딸의 따뜻함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밤늦게 선희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고 푹 자. 내일은 진수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 거야. 미안해, 선희야. 엄마가 이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효도하는 거지. 선희가 나간 후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성호는 어머니를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는데 선희는 이렇게 극진히 모셔주다니요. 정수는 지갑 속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53억이라는 거액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돈보다 딸의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요? 정수는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말이죠. 선인의 분식집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수는 병원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일찍 일어나서 차를 준비해뒀고 선희는 어머니가 드실 죽을 끓이고 있었죠. 엄마, 아침 조금이라도 드세요. 검사 받으려면 기운이 있어야 해요. 고마워, 선희야. 정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딸이 정성스럽게 끓여준 죽이 속을 편안하게 해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성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성호.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정순의 대답이 냉담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죠. 엄마, 그날은 미라가 좀 예민했어. 생리때라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성호는 아내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변명이 더욱 서글펐죠. 자신의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선인에 있어요? 응, 여기 있어. 몸은 좀 어때요? 병원은 갔어요? 성호가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마저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오늘 검사 받으러 가려고. 아, 그래요?
어느 병원이에요? 내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에도 들여보내지 않더니 말이죠. 괜찮아. 진수가 데려다 준다고 해. 아, 그렇구나. 성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위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날 찜질방에서 무슨 전화 받으셨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호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무슨 말이야? 아니, 미라 친구가 그러는데. 찜질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땅 보상금으로 50억인가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신가 해서.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졌다니요. 찜질방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나 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헛소문이야. 정수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정말요? 엄마가 가진 땅 중에 보상받을 게 있나 생각해 봤는데. 혹시 뒷산 쪽 그 땅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호는 어머니가 소유한 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땅을 찾아내고 있었죠.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보상금 나온 거 없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없어. 그런 돈 없다고. 정수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희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엄마 건강이 아니라 돈이잖아. 정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성호는 어머니의 건강보다 보상금 소문이 더 궁금했던 게 사실이었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아파서 서울 올라왔을 때는 집에도 안 들여보내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관심 생겼어?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엄마, 그때는 정말 상황이 그랬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 병원 가야 해. 끊을게. 엄마, 잠깐만. 하지만 정수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들의 진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니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선희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정수는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전화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병원에. 하지만 선희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와 통화한 후 어머니의 기분이 더욱 나빠진 게 분명했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호가 정말 그 소문을 들었다면 곧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효도하는 척 할 것입니다. 미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그런 효도가 진짜 효도일까요? 돈 때문에 하는 효도와 진심에서 우러나는 효도는 분명 다른 것인데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정순에게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인의 분식집에 도착하자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줬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어땠어요? 수술 받아야 할 수도 있대.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수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선희는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장우석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누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때였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정수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우와의 통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53억이라는 거액을 두고 벌어질 일들이 정순에게는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누가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11시 정수는 마침내 장우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정순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우석 씨, 미안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정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장우석은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보상금. 이제 어떻게 할지 정했어. 내일 서울로 올라와 줄 수 있어? 장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자. 그리고 우석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일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와줘. 그리고 명함이랑 서류 가방도 준비하고. 장우석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순의 말투가 워낙 진지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2시에 선희 분식집으로 와줘. 을지로 삼가역 근처야.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결심을 굳힌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병원 또 가세요? 아니야. 오늘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변호사를 만난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정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어머니가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 더 묻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정각에 장우석이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죠. 마치 중요한 법정에 출석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순 씨 왔습니다. 정수는 장우석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시골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고마워, 우석 씨. 잠깐 위층에 올라가자. 두 사람은 선희의 안내로 위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선희는 차를 준비해주고 나가며 문을 닫아줬죠. 우석 씨,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 정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장우석도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했죠. 내 재산 전부를 선희에게 상속하려고 해.
장우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다음 말은 예상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성훈의 집. 장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거기 가서 뭘 하는데요? 정수는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당한 일, 그리고 어제 성호가 보상금에 대해 물어본 일까지 모든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내가 가진 게 뭔지,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줄 건지 말이야. 장우석은 정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그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은 심정을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이야.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일이었거든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온전히 정순의 권리였으니까요. 그럼 서류를 준비해야겠네요. 상속 관련 문서들 말이에요. 이미 준비했어? 장우석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상속 증여 계약서, 재산 목록,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두툼하게 들어있었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나중에 받으면 되고요. 정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신중했거든요. 총 재산이 53억 2천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포함해서요. 정수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5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딸 선희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였죠. 이제 성훈의 집에 가자. 정수는 일어나서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치장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후회? 천만에. 이건 내가 평생 해본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죠.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서서 택시를 탔습니다. 성호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죠. 택시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당한 굴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당당했죠. 우석 씨,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떨림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정수는 장우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정말 변호사다워 보였죠. 그럼 시작하자.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며느리 미라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죠. 누구세요? 미라야, 나야. 어머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 미라는 또 어머니가 왔다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문 좀 열어줘. 미라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순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변호사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 미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저녁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순 옆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장우석을 보니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오시면 들어가서 얘기하자. 성우는 있지? 정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성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분은 우리 변호사 장우석 씨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장우석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성우와 미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마음이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앉으세요. 미라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니를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변호사까지 함께 온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정수는 소파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장우석도 그 옆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성우야, 며칠 전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지? 정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죠. 보상금에 대해 물어본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그냥 궁금해서 정말 그뿐이었어? 정순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했죠. 엄마, 그때는 됐어. 이제 확실히 얘기해 줄게. 정순이 장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죠. 우석 씨 설명해 줘. 장우석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정순 여사의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무슨? 박정순 여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장우석의 말에 성우와 미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얼마나 되는데요? 성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총 53억 2천만 원입니다. 장우석의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와 미라는 말 그대로 말을 잃었죠.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었거든요. 53억?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시골 할머니 정도로 여겼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엄마, 그럼 그때 전화해서 왜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알고 싶었거든. 정순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그 돈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것 때문에 왔어. 정순이 장우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장우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박정순 여사께서 상속에 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상속이요? 성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전 재산을 따님 김선희 씨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와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엄마, 뭐라고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3억이라는 거액이 자신이 아닌 누이에게 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잘 들었지? 내 재산은 전부 선이가 받아. 정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이라 흔들리지 않았죠. 어머님, 왜요? 성호는 아들인데. 미라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아들이라고? 며칠 전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정순의 말에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를 집에 못 들여보낸다고? 그게 말이 돼? 정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내가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성호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나를 진짜 정성으로 모셨어. 자기들도 어려운데 기꺼이 돌봐줬고, 저희도 모셔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계시면서. 미라가 급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전에는 내 몰골이 창피하다고 하더니, 미라는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우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된 상속입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정순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다야? 효도는 언제 할 거였어? 내가 죽고 나서?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정순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우석과 함께 아파트를 나섰죠.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에는 성호와 미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었죠. 53억이라는 거액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라가 성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어머니를 잘 모셨으면 이런 일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순은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평생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죠. 정순 씨, 후회 안 하시죠? 장우석이 물었습니다. 후회? 이보다 속 시원한 일이 어디 있어. 정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준 기분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어 있었고 을지로 거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선희의 분식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미분식이라는 낡은 간판 대신 정순이네 집밥이라는 따뜻한 이름의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가게도 2배로 넓어졌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새 가게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하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죠.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짜 할머니가 담근 김치라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젊은 직장인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70년 넘게 담가온 손맛이지. 사랑으로 담가야 맛있어. 손님들은 정순의 그런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할머니를 보기 어려웠거든요. 선희는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여유가 생겼죠. 재료도 좋은 것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엄마, 점심시간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김치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알았어. 정수는 갓 담근 김치를 그릇에 담아 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죠. 오후 3시쯤 손님이 줄어들자 정순과 선희는 잠시 쉬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죠.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좋아. 바쁘게 지내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정수는 정말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심장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딸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성호였죠. 3달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선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여기에? 성호는 어머니와 누이를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죠. 엄마, 안녕하세요. 성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3달 전 일 때문에 어머니를 대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 왔구나. 정순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죠. 앉아. 선희가 오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죠. 뭐 마실래? 물. 물만 줘. 선희가 물을 가져다 주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선희는 가게도 새로 넓혔네요. 정말 잘 됐네요. 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작은 분식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모습이었죠. 선희가 열심히 해서 그래. 정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어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걸 알기에 부끄러워했죠. 엄마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성호는 어머니와 누이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죠. 3달 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정순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그렇다고 아직 화가 났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미라는 어떻게 지내? 그게 이혼했어요. 선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했다고? 그 일 이후로 계속 저를 원망했어요. 53억을 놓쳤다고. 결국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정수는 놀라지 않았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돈 때문에 떠나는 거야. 정순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미라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회사는 어떻게 돼? 문 닫았어요. 미라가 이혼하면서 투자금을 다 빼갔거든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요. 성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성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수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화낸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네, 마음 때문이었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였거든. 성호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랬죠. 자신은 어머니의 마음보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진짜 아들답게 살아. 정순의 말에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선희가 오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자주 와. 엄마도 오빠 보고 싶어 하셨어. 정말요? 성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무렵 성호는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으면서 열심히 일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오빠, 내일도 와. 손님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 응, 그래. 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줘. 성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죠.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위층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시간이었죠. 엄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성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정말 변한 것 같다고 느꼈죠. 식사를 마치고 성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가. 정순이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섰죠. 성호가 간 후 정순과 선희는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고생을 좀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 돈을 오빠에게 주지 않은 거? 후회? 천만에. 이게 진짜 교육이야. 돈으로는 못 가르치는 걸 가르쳐 준 거지.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성호도 깨달은 것 같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정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죠.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정순의 마음에도 그리고 가족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한 줄기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